자식은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 웃어 넘겼는데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내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 암 수술비라며 받아간 돈으로 스위스 여행을 떠나 샴페인을 터뜨릴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존엄은 내가 지키겠다고요.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 50평 한남동 빌라를 싹 정리해버렸죠. 공항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가 마주한 건 바뀐 도어락과 텅 빈 현실뿐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자식들에게 남긴 저의 마지막 편지. 과연 너무 매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참교육이었을까요? 통쾌하지만 가슴 시린 저의 진짜 복수 이야기. 그 결말이 궁금하다면 구독 누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거실 통창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 중에서도 유엔빌리지 인근이라 불리는 이곳은 쉰이 넘어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마지막 성취이자 자부심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의 고요함을 사랑합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늘 그렇듯 가장 아끼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데 집 안 가득 퍼지는 그 쌉싸름한 향기가 저를 위로해 주거든요. 커피 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사진 액자를 닦는 일은 제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경건한 의식과도 같아요. 당신이 그토록 고생해서 지켜낸 이 집에서 내가 이렇게 품위 있게 늙어가고 있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쉬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곤 하죠. 넓은 50평 빌라에 혼자 사는 게 적적하지 않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이 평화로운 고독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시댁 식구들 건사하느라 전쟁 같았던 젊은 날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경제적인 여유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그토록 꿈꾸던 이상적인 노후가 아닐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그날 아침에 고요를 찢고 요란하게 울리던 인터폰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짐을 잔뜩 실은 이삿짐 트럭이 보이더니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녀 민지가 들이닥쳤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아들 내외의 모습에 당황할 새도 없이 그들은 마치 피난민처럼 짐꾸러미를 현관 가득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강서구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크게 벌이게 되었는데 공사 기간인 딱 3개월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더군요. 3개월이라니 그 정도면 눈 감고 참아줄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그들의 행색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다 갈 사람들의 짐치고는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가지며 잡동사니들이 두서없이 섞여 있는 게 꼭 야반도주라도 한 사람들 같았으니까요. 제 아들 준호가 어떤 아이였냐면요. 명문대를 나와 벤처기업을 차린다며 당차게 나갈 때만 해도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거리였습니다. 한때는 스타트업 대표라며 신문에 이름도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흑빛 그 자체였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피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간의 코인인지 뭔지 아는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한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보긴 했지만 설마 내 아들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거라고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의 육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법이라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내려앉더군요. 반면 며느리 수진이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샤넬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을 팔에 걸고 들어오자마자 안다는 소리가 어머니 집은 역시 뷰가 끝내준다며 감탄을 쏟아내는 것이었죠. 남편이 실패해서 시댁에 얹혀 살러 들어온
며느리의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했고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거실 창가로 달려가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연신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 모습이 마치 관광지에 놀러 온 사람 같아 기가 찼습니다. 여기 조명이 셀카가 잘 나온다느니 이 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 팔로워들이 난리가 날 거라느니 떠들어대는데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유난스러운 행동 뒤편으로 수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감추고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예리한 제 눈썰미가 놓칠 리 없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동거는 첫날부터 제 집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점령한 그들의 짐더미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요즘 뉴스에서 결혼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자식들을 리터루족이라고 부른다더니 내 자식이 그 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마음보다 더 저를 옥죄어오는 건 바로 남들의 시선이었어요. 이 한남동 바닥이 좁다면 좁은 곳이라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잖아요. 아들네가 망해서 들어왔다는 소리가 돌게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경비실과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아들 내외가 늙은 어미 봉양하겠다고 효도하러 들어왔노라 거짓 포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속은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로는 자식 자랑을 해야 하는 이 씁쓸한 처지가 바로 우리 세대가 짊어진 체면이라는 굴레가 아닐까 싶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짐 정리를 돕겠다며 거실에 쌓인 박스 하나를 들추던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짐 속에 섞여 있던 붉은색 우편물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얼핏 봐도 독촉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은행도 아닌 대부업체의 봉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황급히 그 봉투를 다시 박스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지금 이걸 들추어내면 아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테니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그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져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사살 당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들을 믿고 싶었던 제 어리석은 미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온 식구들이 모였으니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 먹이려 했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대뜸 배달 앱을 켜더군요. 어머니 피곤하신데 무슨 밥을 하냐며 요즘은 배달이 더 잘 나온다고 하길래 내심 기특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음식은 붉은 기름이 둥둥 떠있는 마라탕이며 족발 같은 자극적인 것들 뿐이었어요. 제 취향이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메뉴 선정에 1차로 기분이 상했지만 더 큰 문제는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일회용 용기들을 어지럽게 늘어놓고는 허겁지겁 먹어치우는데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식사하던 제 저녁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장통 같은 소란스러움만 남았으니까요. 수진이는 밥을 먹으면서 제게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냥 친구 같은 고부 사이로 지내요. 라며 생글생글 웃는데 그 말이 왜 그리 섬뜩하게 들리던지요. 친구 같은 고부라는 말, 듣기에는 참 좋고 세련된 말 같지만 그 속뜻을 뜯어보면 결국 시어머니 대접은 바라지도 말고 집안일도 시키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쓰김만 닦고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식탁 앞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붉은 국물이 튄 식탁보와 여기저기 널린 쓰레기들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나의 성역, 나의 평화로웠던 한남동 빌라는 이제 끝났다고요.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 녀석들을 따끔하게 혼내줬을 텐데, 아니 애초에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도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개월만 있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짐과 독촉장, 그리고 저 뻔뻔한 태도를 보니 그 3개월이 3년이 되고 평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이 전쟁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일 뿐이고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니까요. 함부로 내 자리를, 내 존엄을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거실을 점령한 이삿짐과 밤늦도록 시끄러운 TV 소리, 그리고 배달 음식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려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겼을 시간이지만 이제 내 집 어디에도 마음 편히 엉덩이를 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더군요. 근처 사우나에서 억지로 시간을 때우고 백화점 지하 식품관을 서성이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팝송이 쿵쿵거리며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신발장 앞에는 며느리의 필라테스 양말과 운동화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싸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남편의 서재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는데 방문을 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회사를 일군 남편의 땀과 영혼이 서려 있던 그 고풍스러운 자개장과 원목 책상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방을 둘러싼 대형 거울과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바닥에 깔린 형형색색의 요가, 매트와 흉물스러운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문틀을 잡고 버티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차림의 며느리 수진이가 땀을 닦으며 나오더니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니 오셨냐고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죽은 사람 물건이 집 정중앙, 그것도 가장 기운이 좋은 방에 있으면 산 사람의 길을 뺏어가서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뻔뻔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남편의 유품을 치운 것이 저를 위한 효도라니 이보다 더 잔인하고 교묘한 핑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부들부들 떨며 내 책상과 책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 묻자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베란다 창고와 다용도실에 잘 모셔뒀다고 대답했습니다. 황급히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손때, 묻은 책들과 고가구들이 습기 찬 시멘트 바닥에 짐짝처럼 처박혀 있더군요. 마치 제 인생이, 그리고 남편의 평생이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진이는 이미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가 핸드폰 삼각대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라이브 방송 켰으니까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하고는 금세 카메라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그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의 서재는 며느리의 개인 스튜디오이자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그 방에서 삼각대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영상을 찍어대느라 바빴어요. 방문 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은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빚더미에 앉아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화면 속에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한남동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에 들어가 보니 해시태그라는 꼬리표에 한남동 며느리, 시댁 라이프, 럭셔리 홈트 같은 단어들을 달아놓고 남편의 서재 뷰를 배경으로 명품 운동복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실상은 남편이 남긴 유산을 파먹으며 기생하고 있는 처지면서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그 허영심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저렇게 보여주기식 삶에 매몰되어 있으니
현실 감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당연하겠죠. 속이 문드러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준호는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웅크린 등 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자만이라도 먼저 보낼 테니까 제발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은 봐달라고 어머니가 아시면 저 죽는다고 애원하고 있더군요. 그제야 저는 아들의 사업 실패가 단순히 은행 빚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하고 질 나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에 든 물컵을 놓칠 뻔했지만 아들이 눈치챌까봐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아들의 상황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려 했습니다. 내 남편이 밖에서 돈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씀씀이를 줄이고 빚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타일렀죠.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 어머니가 오빠기를 죽이니까 일이 더 안 풀리는 거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더군요. 남자는 밖에서 기가 살아야 돈도 들어오는 법인데 어머니가 자꾸 빚이니 뭐니 하면서 쪼아대면 잘 될 일도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빠의 품위 유지를 위해 내조하는 것이니 제발 꼰대 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쏘아붙이고는 내란이 서재 아니 자신의 스튜디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들의 앞길을 막고 며느리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눈치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던 거죠. 집은 50평이 넘는데 제가 숨쉴 공간은 안방 하나로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의 택배 상자와 촬영 장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고 부엌 식탁은 손녀 민지가 어지러 놓은 장난감과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로 엉망이었으니까요. 더 서러운 건 7살 난 손녀 민지조차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꾸는커녕 제 엄마가 준 아이패드에 콜을 받고 영상만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다가가서 민지야, 할머니랑 놀이터 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러더군요. 엄마가 할머니는 말 안 통하는 옛날 사람이라 대화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어린 입에서 나온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내 집이 지옥불 구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제 우아한 루틴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은 듯이 숨죽여 있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거실 너머에서 며느리가 깔깔거리며 통화하는 소리, 손녀가 아이패드 게임을 하며 지르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베란다에서 한숨 쉬는 아들의 인기척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으러 온 기생충들에게 집을 점거당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끔찍한 고립감 속에서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 발로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결국 나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 되었어요. 우리 같은 며느리들에게는 명절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남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유독 집안 공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 뒤로 제 집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지만 명절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갑자기 수저를 놓더니 대성통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명절 증후군인가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들 뻔했어요. 어머니, 흑흑, 저 어떡해요. 부산에 계신 친정엄마가, 엄마가 암이시래요. 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사돈 어른이 편찮으시다니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핸드폰 속 진단서를 보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기이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갑상선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 사진이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포토샵이니 뭐니 해서 사진을 감쪽같이 고친다더니 어쩐지 글자 폰트가 묘하게 어색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어두운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제 노파심이겠거니 하며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준호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번 수술 날짜가 하필이면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잡혔대요. 제사는 산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서 간병해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맞는 말이죠. 조상님 모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사람이 수술대에 오른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가봐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당장 수술비랑 간병비가 급해서 그런데 여유 좀 있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뻔뻔하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빚쟁이한테 시달린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신보가 보여 기가 찼지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사돈이 아프시다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수술비 보태 써라. 재산은 애미가 알아서 하마 하며 폰뱅킹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죠.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며느리의 눈물이 수도꼭지 잠그듯 뚝 그치는 걸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 무너질 듯 울던 애가 어머니 최고, 역시 우리 어머니 스케일이 달라요 하며 호들갑을 떠는데 그 가벼움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병간호를 하러 간다는 사람들 가방치고는 꽤나 화려하고 컸습니다. 선글라스에 책 넓은 모자까지 챙겨 넣는 걸 보며 의아했지만 부산 햇살이 따가워서 그렇겠지 하며 애써 저 자신을 납득시켰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녀 민지는 제사 준비는커녕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고 저는 다시 텅 빈 50평 빌라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홀로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했을 일들을 혼자 하려니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데 창문을 열어 환기해 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TV에서는 고속도로 정체 뉴스와 함께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송편을 빚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처지와 비교되어 자꾸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데 우리 집은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 부친 전을 소쿠리에 담아놓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술 한 잔을 따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자식 농사 참 잘 못 지었소. 당신 볼 면목이 없네 하며 한숨을 쉬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기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 노후가 고작 이렇게 쓸쓸한 독수공방이라니 인생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거실 소파 구석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손녀 민지가 급하게 나가느라 두고 간 아이패드였어요. 평소에는 제 손도 못 대게 하던 물건인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민지가 예전에 자랑 삼아 알려줬던 기억자 패턴이 기억나 홀린 듯 잠금을 풀었는데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가득 떠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늦는 줄 알았어요. 배경은 부산의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였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잔과 함께 퍼스트 클래스 티켓 3장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병간호하러 간다던 부산은 온데간데 없고 스위스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축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 달린 글귀를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탈출. 시월드 제사 감옥 안녕.
효도비 뜯어내서 떠나는 스위스 힐링 여행. 해시태그에는 스폰서 시엄마, 호구 인증, 1,000만 원 플렉스라는 끔찍한 단어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사돈 어른의 암투병까지 팔아먹으며 받아간 그 피 같은 1,000만 원이 고작 저들의 호화 여행 경비로 쓰였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꿈이기를, 내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며 화면을 넘기다 다이렉트 메시지함까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번 여행 갔다 와서 엄마 요양원 알아보자. 치매 초기라고 우기면 돼. 라고 보내자 며느리가 한남동 집 팔면 30억은 나오겠지. 그걸로 오빠 빚 갚고 강남 신축으로 이사 가자. 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더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빚, 며느리의 가스라이팅, 그리고 이번 추석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집을 팔아치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기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호구이자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아이패드 화면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안의 마지막 정까지 깡그리 불태워버리는 분노의 불씨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내 존엄과 내 집은 내가 지키겠다는 서늘한 각오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패드 화면 속에서 준호와 수진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인내해왔던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운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명징해지면서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내 집을 팔아 호의호식하겠다는 그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나를 쫓아내려는 자식들에게 내가 먼저 나가주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결심하며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스위스에서 가짜 행복에 취해 있을 시간은 앞으로 딱 10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짜야만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제 남은 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죠.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남편이 살아생전 믿고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남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김 사장이라면 지금 제게 필요한 은밀하고 신속한 거래를 성사시켜줄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김 사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 우리 집 자네가 좀 처리해줘야겠네. 지금 시세가 35억쯤 하지. 내가 28억에 넘길 테니 알아봐 주게. 수화기 너머에서 김 사장이 당황해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네. 전액 현금이어야 하고 늦어도 내일, 아니 오늘 밤 당장 명의 이전까지 끝내야 해. 한남동 노른자 위 땅에 위치한 50평 빌라를 시세보다 20%나 싸게 내놓는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미끼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죠. 김 사장은 사모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시냐며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지만 제 목소리에 서린 단호함을 읽었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현금 동원력이 확실한 매수자가 있다며 바로 연결해 보겠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긴 숨을 토해낼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인터넷을 뒤져 특수 청소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사짐센터가 아니라 고독사 현장이나 유품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지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가장 빨리 올 수 있다는 팀에게 웃돈까지 얹어주며 당장 와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 몫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사진과 패물함,
그리고 제가 아끼는 옷 몇 벌을 챙기니 50평 집에서 제 삶의 흔적이란 게 고작 캐리어 하나와 보스턴백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지켜야 할 성역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노리는 먹잇감에 불과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저는 그들에게 냉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이 가방 2개를 뺀 나머지 모든 짐을 싹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폐기 처분해 주시고요. 작업 반장이 거실에 널린 고가의 운동기구와 명품 가방들을 보며 정말 다 버려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필라테스 기구들이 분해되어 트럭으로 실려나가고 한정판이라며 자랑하던 샤넬 가방들이 쓰레기 봉투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이 느껴지더군요. 그것들은 제 존엄을 짓밟고 들어온 뻔뻔한 불청객들의 전리품이었으니 그 끝도 쓰레기장이어야 마땅했습니다. 손녀 민지의 장난감과 옷가지들까지 몽땅 검은 봉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제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텅 빈 공간이 드러날수록 제 머릿속의 계획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집을 판 돈 28억, 그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아들 준호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한 자식에게 왜 또 돈을 쓰냐고요. 하지만 이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빚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제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려 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벼룩의 간을 내먹지 차라리 내 손으로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빚을 갚아주는 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끝내겠다는 제 나름의 이별 통보이자 위자료였던 셈입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다신 내 인생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제 곧 들이닥칠 새로운 집주인과 10일 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아들 내외의 얼굴을 상상하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위스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고 융프라우의 만년설은 눈부시게 빛났을 겁니다. 준호와 수진이 그 절경을 배경으로 와인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리고 있을 때 서울 한남동의 빌라는 을씨년스러운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마도 어머니가 죽고 나면 이 돈이 다 우리 것이 될 거라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겠지요. 그들이 상상하는 미래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는데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삶의 터전이 이제는 낯선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편지 봉투를 현관문 정중앙에 단단히 붙이고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삐빅 하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김 사장이 연결해준 새 주인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큼지막한 이삿짐 박스를 들고 거침없이 제가 방금 나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 문 안쪽은 더 이상 제 세상이 아니었고 곧 들이닥칠 아들 내외에게는 지옥의 문이 될 터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한남동 빌라를 바라보며 저는 나직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안녕, 내 찬란했던 감옥이여. 그로부터 정확히 10일 후 인천공항 입국장은 여느 때처럼 수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을 한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민지가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10일간의 호화 여행으로 한껏 들뜬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죠.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준호가 습관처럼 핸드폰 전원을 켰는데 그 순간 띠링, 띠링하는 문자 알림음이 폭죽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스팸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왔나 싶어 인상을 찌푸리던 준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채무 변제 완료, 근저당권 말소, 압류 해제 통보 등 평생 그를 옥죄어 오던 빚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쓸어내리며 옆에 있던 수진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대박이야. 빚이 다 없어졌어. 엄마가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봐. 아니면 숨겨둔 땅이라도 팔았나 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수진이도 덩달아 신이 나서 어머, 정말 어머니가 웬일이래. 역시 우리 어머니 능력자라니까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한남동을 외쳤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내내 부부는 김칫국을 한 사발씩 들이키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빚 갚아주신 거 보면 여유가 꽤 있으신가 봐. 이번 기회에 아예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졸라볼까 하며 탐욕스러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한남동 빌라 앞에 도착한 그들은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준호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삑삑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라,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며 다시 천천히 눌러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짜증이 난 수진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왔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벌컥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는 어머니 대신 덩치 큰 문신남이 러닝셔츠 바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야? 하며 험악한 인상을 구기는 남자 앞에서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하고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 무슨 헛소리야. 내가 3일 전에 이 집 사서 들어왔는데 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다급해진 준호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옛날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꺼내 들이밀며 무슨 소리냐고 여기 내 이름도 있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귀찮다는 듯 안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와 준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매매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인 박영자, 매수인 김철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날짜는 그들이 스위스로 떠난 바로 다음 날로 적혀 있었죠. 박영자 씨한테 정당하게 돈 다 주고 샀어. 잔금까지 깨끗하게 치렀으니까 딴소리 말고 당장 꺼져.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남자의 서슬퍼런 으름장에 수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집은요? 안에 제 가방이랑 옷이랑 다 있는데 그거 엄청 비싼 건데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자는 피식 웃으며 손가락으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집화장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 쓰레기들? 전 주인이 싹 다 폐기물 처리하라고 돈까지 넉넉히 주고 갔어. 며칠 전에 업체 불러서 다 실어 갔으니 이미 소각장에서 제가 됐을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샤넬, 내 에르메스, 그게 얼만데 하며 바닥을 치는데 그 모습이 퍽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망연자실해 있는 준호의 눈에 문 앞에 붙어있는 낯익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준호의 손이 점점 더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스위스는 좋더냐? 엄마도 여행 좀 가려 한다. 내비 15억, 그리고 사채까지 싹 다 갚았다. 집한 돈에서 딱 그만큼 나오더구나. 이제 넌 빚도 없고 집도 없다. 내 노후 자금으로 내 인생 설거지해줬으니 다신 나 찾지 마라. 부모 자식 연은 여기서 끝이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분노와 결단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손절을 위한 위자료였던 셈입니다. 멍하니 서 있는 준호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챈 수진이가 뒷장을 넘기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신에는 수진이를 향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수진아, 너희 엄마 암 수술 거짓말인 거 다 안다. 내 서재를 헬스장으로 만든 값은 네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로 퉁치자. 그리고 내 인스타 세컨 계정 내가 캡처해서 내 팔로워들이랑 기자들한테 좀 보냈다. 수고해라. 그 순간 수진이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건 문자 폭탄이 아니라 악플 폭탄이었습니다. 폐륜 며느리, 암 환자 4층 인플루언서, 시어머니 돈 뜯어 호화 여행 간 여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댓글창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협찬사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위약금 청구 문자가 빗발쳤고 팔로워 수는 실시간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수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집어던졌고 준호는 그제야 땅을 치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목 놓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복도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닫힌 현관문은 굳게 다물린 어머니의 입처럼 열릴 줄을 몰랐고 그들 앞에는 빚은 없지만 집도 돈도 명예도 없는 텅 빈 미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남동 빌라에서 쫓겨난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이는 쫓겨난 개신새가 되어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짐을 푼 곳은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였습니다. 한때는 50평 한강 뷰를 자랑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눅눅한 방. 한 칸이 그들의 세상이 된 것이죠. 벽지에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고 바닥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곳에서 수진이는 밤새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며,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며 원망을 쏟아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남은 돈은 정말 땡전 한 푼 없었으니까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준호는 배달 대행 업체에 등록해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스타트업 대표라며 떵떵거렸지만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멧을 쓰고 남의 집 문 앞에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수진이 역시 화려했던 인플루언서의 삶을 강제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악플 테러를 견디다 못해 계정을 삭제했고 이제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다고 큰소리치던 그녀가 고무장갑을 끼고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매일 밤 고성이 오간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 아니냐고 준호가 쏘아붙이면 수진이는 오빠가 코인으로 돈만 안 날렸어도 우리가 시댁에 들어갈 일은 없었다며 맞받아치고 서로의 탓만 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더군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갉아먹으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혀를 찰 뿐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이제라도 진짜 바닥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기회일 테니까요. 반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 서귀포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실버타운 리조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 곁들이는 평온한 일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입한 사교, 댄스 동호회에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라 오랜만에 화사한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한남동 빌라에 갇혀 자식 눈치나 보던 쭈그리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우아한 여성만이 서 있었죠.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자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소셜 다이닝 봉사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갈고 닦았던 제 요리 솜씨가 이곳에서는 귀한 재능이 되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 분들이나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 대접하는데 그들이 맛있게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줄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 부엌에 섰다면 지금은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나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 해안도로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바로 설 수 있고 때로는 매몰차게 끊어내는 결단이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빈손으로 내친 것은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베푼 가장 큰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저를 원망하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부모라는 그늘이 거쳐야 비로소 자신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핸드폰 진동이 울려 화면을 보니 준호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벌써 10통이 넘게 와 있네요. 아마도 사는 게 힘들어서 혹은 뒤늦은 후회로 전화를 걸었겠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고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이기에 더 이상 서로의 삶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고개를 드니 저 멀리서 댄스 파트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그 손을 잡고 플로어로 나갑니다. 경쾌한 왈츠 음악이 흐르고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내가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우리는 흔히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부모의 도리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영자 씨의 결단이 보여주듯 때로는 차갑게 돌아설 줄 아는 용기가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성장시키기도 한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며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지혜가 아닐까요?